안녕하세요. 웨이드 원장입니다. 2부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궁금하신 300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잉글리시 300 클래스 중등부 특징은요. 자, 과목별, 레벨별 집중관리라고 해서 블럭식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자, 블럭식 클래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자, 블럭식 수업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블럭이 지금 어쨌든 딱 고정이 돼 있죠? 자, 이게 일반 타 학원의 클래스당 수업입니다. 자, 우리 아이의 반 구성원이 잡히면 리딩도 같이, 리스닝도 같이, 뭐 원어민 수업도 같이, 그리고 뭐 그래머 수업도 같이 다 클래스당 같이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렇게 하는 게 시간표 짜기도 관리하기도 수월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해당됐을 때는 이게 수월하고 접근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고 그 가운데서 레벨별로만 세심하게 조정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중등부 아이들을 제가 많이 만났을 때는 이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왜? 초등학교 때 이미 영어를 다 접해오고 있었던 아이들이었고, 일부는 두잉글리시에서, 일부는 타학원에서, 일부는 가정 내에서 다 학습 히스토리가 다른 아이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 개별에 대한 특성과 장점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어떻게 학습을 해왔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평균치를 내서 A라는 클래스로, 그 다음 B라는 클래스로, 그리고 이렇게 그룹을 딱 지어놓은 다음에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블럭을 다 분리해서 grammar 블럭, speaking 블럭, 그 다음에 writing 블럭, reading 블럭, listening 블럭, 내신 블럭으로 다 분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에 맞게끔 지금 당장은 밸런스가 안 맞지만 목표는 어딥니까? 밸런스가 맞게끔 평균치가 잘 나오게끔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특별히 아이를 집중적으로 봐서 그래머가 넌 부족한 아이야? 그럼 그래머를 넌 집중적으로 레벨에 맞게끔 듣자. 넌 스피킹이 좀 부족한 아이구나. 그러면 너는 스피킹을 반에 맞춰서 들으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스피킹 클래스만큼은 조금 레벨을 너한테 맞게끔 형성해서 여기서 좀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고 다시 올라오자. 너 내신이 너무 어렵고 내신 하기에도 버거운 아이구나. 그러면 넌 내신을 위주로만 하고 내신에서 다뤄지는 리스닝과 그래머만 보조적으로 가자. 자, 어떻게 보면 개인 과의 특성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계속 무한대로 무기한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짧게 또는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블럭을 재조합해서 아이에 맞게끔 한다면 아이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그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레벨이 세세하게 촘촘하게 나눠지니까 지도하는데도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실행을 많이 해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많이 좋고 실제적으로 결과치가 많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블럭을 다 쪼개서 블럭식을 재조합하고 있습니다. 자, 블럭식 수업 이해가 되셨습니까? 블럭식 수업은 왜 필요한가요?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가면 케이스로 나눠보겠습니다. 단연간 공부방 학생 이력의 학생이 있다고 상정을 해보면요. 자, 공부방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공부방을 다녔다는 얘기는 공부방 선생님의 특장점과 공부방 선생님의 어떤 흐름, 그 다음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대부분의 공부방을 오랫동안 다녔던 뭐 학생의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모아보면 그래머랑 리딩 잘합니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스피킹과 리스닝에 대해서는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상정을 해보면 이 아이는 스피킹 레벨은 레벨 1으로 들어가고 리스닝 레벨 1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넌 좀 그래머랑 리딩은 잘하니까 레벨 2로 들어가자. 자, 케이스 2로 갈게요. 자, 단연간 어학원을 다닌 학생의 이력은 상대적으로 스피킹이나 리스닝을 좀 잘하는데 리딩이나 그래머가 조금은 훈련이 덜 돼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두잉글리시 출신 아이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어학원 출신 아이들이 좀 상대적으로 리딩 그래머가 조금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잘하는 거는 스피킹, 리스닝은 이렇게 들어가고 레벨에 맞게끔. 자, 좀 힘들어하는 거는 빨리 밸런스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머와 리딩은 레벨을 조금 낮춰서 들어가자.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상정을 해줍니다. 자, 케이스 3을 보면요. 초상위권으로 도약 가능한 학생, 뭐 특목자 사고가 됐던 어쨌든 간에 초상위권으로 도약이 가능한 학생은요. 자, 스피킹 레벨 3 들어가고 라이팅 레벨 3로 들어가고 그래머 레벨 4, 자, 리딩 레벨 4로 고등과정으로 빨리 들어가자. 자, 이게 가능합니다. 자,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이 있겠죠. 많죠. 자, 이런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반에 넣어놓고 계속 어렵게 힘들게만 계속 끌고 갈 건가요? 사춘기니까 그냥 이겨내? 아니죠.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예습이 선행이 돼야 되고 반복적인 학습관을 다져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많은 걸 하기보다는 집중 관리. 내신 블럭 들어가고 똑같이 내신 블럭을 한 번 더 해. 그런데 내신에서 리스는 스피크가 모든 과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리스닝을 더 하고 그 다음에 그래머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머를 학교 내신에 맞는 그래머를 보조로 서브로 하자. 이러면 제 경험상 1년 동안 학교에 대한 커리큘럼을 적게는 4번, 많게는 6번을 돕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내신과 학교에서의 수업 태도 그 밖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좋아지는 면을 스스로 겪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과목과 다르게 되네? 영어는 좀 그나마 좀 나은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어만큼은 또 놓치고 싶지 않고 이거라도 좀 잘해야 되겠어요 선생님이라고 저한테 와서 다짐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것만큼 또 보람이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머님들 아버님들 대학교 때 수강 시간표 짰던 걸 한번 기억해 보시죠. 같은 수강 과목이지만 교수님이 다르고 교수님이 여러 분 존재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짜셨어요? 족보가 있냐? 뭐 수업 뭐 괜찮냐? 뭐 잘 가르치냐? 재밌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준에 맞게끔 내신 그 강의를 빨리 선점하려고 노력했었고 그리고 그런 강의를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 시간표를 내가 조합을 했죠. 자, 두잉글리시 300 클래스는 그렇게 수업을 조합하고 시간표를 구성하는 걸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특화, 그 다음에 아이의 맞춤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블럭식 수업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다시 한번 시간표로 보시면요. 저희는 월 금반과 화 목반이 있는데요. 자, 월 금반 화 목반 6시에 시작해서 6시 50분, 7시, 7시 50분 이렇게 각 블럭을 한 번 올 때마다 2개씩 합니다. 그래서 위클리로 주당 블럭을 총 4개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끝나면 가야 되겠죠? 아닙니다. 가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학습 지도 관리를 받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를 스스로 정리하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노트 필기라든지 정리하는 그 방법도 알려주고요.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정리했던 거를 다시 한번 테스트도 받고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 그럼 사실은 수업을 들은 거지 공부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지도 관리 시간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수업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학습지도 관리입니다. 제가 알파 표시라고 한 건요. 8시 30분까지 가면 좋겠으나 이것들이 안 되거나 지속적으로 뭔가 개선이 필요한 친구들은요. 플러스 알파로 더 나머지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될 때까지 저희가 아이가 힘들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와 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월말 평가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블럭별로. 그래서 블럭별로 평가. 그러니까 4개 블럭이니까 4개의 평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월별로 월말에 블럭별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월말에 한 달 동안 외웠어야 되는 단어를 그때그때마다 공부를 하는데 그건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하고 월말 먼슬리로 저희가 단어 테스트를 하고 통과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재시험을 보고 또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오늘 공부하고 또 오늘 단어 공부하고 오늘 시험 보고 통과하고 다음 거 공부하고 다음 거 시험 보고 통과하고 다음에 지난주 거 또 까먹고 지지난주 거는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공부했던 기억도 없어지고 이런 방식의 초등 방식의 공부는 이제 좀 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하면서 단어도 호흡법을 가져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월말 먼슬리 단어 테스트를 하고요.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 월 1회 학교에서 과목별로 실시하는 수행평가를 학교 스타일로 저희가 실시합니다. 에? 수행평가요? 그러면 학원에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1학년 아이들, 그 다음에 일부 2학년 아이들이 최근에 썼던 학원 수행평가입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린 동생, 선생님 저 동생 없는데요. 사촌 동생 있을 거야. 사촌 동생 초등학교 저학년 몇 학년이지? 초등학교 1학년이요. 뭐 제 동생은 2학년이요. 뭐 7세요.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그 어린 동생한테 소독과 방역 등 생활관 지켜야 하는 수칙에 대해서 조언할 2가지와 그 이유를 각각 서술하시오. 서술이 끝나면 말하기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남깁니다. 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180단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단어니까 160에서 200단어를 이용해서 영어로 작성할 것을 주문하고요. 그 다음 그 달에 배웠던 그래머 스킬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문법사항을 꼭 3회 이상 사용할 것, 투부정사와 조동사 비교급을 3회 이상 사용해서 영어를 작성해서 서술이 끝나면 말하기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평균 2분에서 3분 내외 영상이 나오고요. 이 영상을 선생님들이 받아서 체크를 합니다. 자, 다른 평가 볼까요? 자, 각 나라마다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자, 가본 나라 또는 가고 싶은 나라의 전통시장을 소개하고 그 친구한테 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소개하고 그걸 또 친구한테 소개하라는 얘기인데 자, 서술이 끝나면 말하기 녹화를 똑같이 시작합니다. 영상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녹인다. 자, 16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단어니까 140에서 180단어를 이용해서 영어로 작성할 것이고요. 자, 그 달에 배운 영어 그래머 스킬이 뭐냐면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등의 문장의 형식과 명령문, 뭐 부가문문, 감탄문 같은 문장의 종류 배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정말 중요하죠. 영어에서 현재 완료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용법 2개 이상을 사용해서 문법사항을 1회 이상 사용해서 서술하고 말하기 녹화를 합니다. 자, 1분 30초에서 2분 30초 사이 영상이 떨어지고요. 그 기준도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 방식은 그 문장의 어떤 내용이 다를 뿐이지 틀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도 아우르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행평가를 월 1회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조사, 정리, 서술, 영상까지 가는 과정에서 배웠던 거를 충분히 끌어내서 활용한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매번 힘들어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배웠던 걸 기준으로 배웠던 걸 잘 활용해서 그걸 잘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스킬,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오류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체크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번 스텝에서도 할 거기 때문에 배운 기준 내에서만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는 거를 최대한 연습한다. 자, 모든 수행평가 영상은 지도 선생님들이 모두 붙어서
평가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음 수업에서 누적 반영 지도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달에 나올 수행 평가에서 개선점이 보이겠죠. 자, 그 다음 수행 평가 영상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누적 관리를 하고 아이도 그걸 스스로 누적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누적 관리에서 포트폴리오 생성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자, 책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공부했던 흔적들은 잘 정리해 놓는다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 생성이 대단히 학습화, 그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번 달 했던 거, 몇 달 후에 할 거, 내년에 할 거를 잘 비교 분석해 보면 before and after 영상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늘었어? 이게 이렇게 좋아졌어? 부모님도 보실 수 있지만 아이 스스로도 내가 늘었네. 옛날 거 보니까 좀 창피하긴 한데 내가 저렇게 못했었어?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취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자, 지필평가 대비는 하나요? 지필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고 칭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니까 지필고사는 연에 총 4번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필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서술형 영작입니다. 곤란에는 그 1번부터 5번까지 그 여러 가지 문항에서 골라내는 것들은요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다 찝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술형 영작이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조건부에 맞춰 쓸 수 있느냐, 이게 감점 요인을 피하는 것인데요. 그게 서술형 영작이라고 보고, 자,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리 친구들의 취미생활을 인터뷰한 후에 발표한 내용이랍니다. 자, 발표문 안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도표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빌즈 리포트를 보면서 빈칸에 문법과 어법의 형태에 맞게끔 맞춰서 고쳐넣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초가 될 수 있는 수일치와 긍정, 부정에 따른 doesn't, don't를 잘 썼나,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잘 썼나, 그 다음 3인칭 단수일 때, 긍정일 때, 현재일 때 단수 s, es를 일반 동사에다 붙여서 변형을 했나 안 했나를 보는 게 첫 번째 시험에서 물어봤던 서술형 기초네요. 자, 3학년 1학기 기초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 들어오는 거를 접속사 이해하고 알맞은 접속사를 잘 썼냐, 그 다음에 이미 잠들어 있었다는 그 어떤 시제에 대한 이해를 잘 했냐. 자, 서답형 4번을 보면요, 파블로 피카소가 지금 그림을 좋아한다는데 지금 그 형태와 같게끔 지금 나는 제인이 쓴 시를 읽었다, 뭐 관계대명사라든지 과거분사나 현재분사의 형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문장과 틀에 맞게끔 내가 잘 서술이 가능한지,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서술형 뭐에서 준비한다고 그랬습니까? 수행평가에서 이미 많은 부분에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베이스로 잘 했던 친구들은 지필고사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자, 기출문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상현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기출인데요. 지금 투투구문에 지금 투부정사 용법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학교 2학년 1학기는 지금 조동사 부분에 넣으면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명령문을 사용해서 형태를 어떻게 어원에 맞춰 할 건지, 그 다음에 동사와 수일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면서 기본적인 문법상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제시문과 주어진 어휘를 사용해서 알맞게끔 틀에 맞게 서술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초적인 거 매월적으로 하는 우리가 월간 수행평가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무엇보다도 저는 학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형주에서처럼 거북이처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반짝하고 내일 덜하고 이런 업앤다운이 심한 학습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임박해서야 공부라는 벼락치기 방식, 땜질식 안 좋습니다. 이런 학습으로는 절대로 안정적인 실력 향상이 확보되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무엇보다도 학습관에 가장 큰 포인트와 포커스를 두고 지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수업만 하고 귀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왜? 그게 되어야 다른 것들이 들어와도 될 것이지. 어떤 과목과 어떤 컨텐츠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이게 근력이 안 생기는 거죠. 내 몸에 빌드업을 해 나가듯이 학습도 그 다음에 진로와 진학도 빌드업 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요. 그때 빌드업해서 고등학교 때 빛을 발하는 순간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속근과 지근은 다릅니다. 그래서 쓰는 근육 자체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다르고 훈련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반짝하고 중학교 때 90점 넘었다고 좋아하고 90점 때 뭐 평균치 낮다고 좋아하고 그래서 일희일비할 건 아니다. 절대로 속근으로 그다음에 단거리 하듯이 중학교를 보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초반에 보여드렸던 대입 준비 6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머님들, 아버님, 학부모님으로서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 자녀를 이해하고 보듬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부인하고 아이를 망칠 것인가. 망친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분은 단 한 분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모르시고 상황을 모르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게 아이를 망치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된 자녀를 두고 입시가 임박해서 중학교 때 이랬을 걸 그랬어야 하는 어머님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매번.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같이 잘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선택 갈림길을 한번 놓아드렸고요. 이건 좀 학습과 좀 별개 문제인데 좀 아이들을 심리적으로라든지 지도하는 입장에서 제가 칼럼을 하나 따와봤습니다. 청소년들한테 꿈이 없는 이유가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본 것도 저는 일종의 대단히 뭐 과하게 얘기하면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고문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꿈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또는 없다라고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뭐 막 얘기하죠. 뭐가 되고 싶다, 뭘 할 거다. 근데 중학교 가면 꿈에 대해서 대부분 자신감을 없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 이미 중학교가 되면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아는 거예요. 이게 뭐 쉽나 그게.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괜찮아 행복하게 살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사춘기 오면서 뭐 시험도 보고 성적도 보고 주변도 돌아보고 하면서 이게 녹록치 않구나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오면은 과학자가 되려면은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이런 현실적인 벽에 많이 부딪히고 성적으로 많이 비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꿈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여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영어와 그 밖에 성적, 이 학습관 미리 준비한다면 당장은 꿈이 안 생기겠지만 꿈을 꾸는데 제한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아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거고요.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기보다는 꿈이 생길 때까지 우리 같이 달리자, 하자 이런 얘기를 꼭 항상 하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자, 묶어놓은 게 저희 교육 심리학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좀 유명한 글인데요. 묶어놓은 게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누군지 중요하지 않고요. 방 한 군데에다가 약간 높은 벽을 세워서 두 칸을 나누었대요. 한쪽 칸에는 바닥에 전기가 흐르고 다른 쪽 칸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았대요. 걔가 전기가 흐르는 칸에 들여보내면 걔는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벽을 넘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칸으로 도망가는 법을 터득하겠죠.
다음에는 이 개는 전기 충격을 받으면 재빠르게 전기가 흐르지 않는 칸으로 피합니다. 다른 개한테도 똑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칸에 그냥 들어보는 대신에 줄로 묶어뒀어요. 걔는 아무런 시도도 못 해보고 그냥 고스란히 전기 충격을 받아내야 돼요. 너무 불쌍하죠. 나중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준 다음에는요, 이 개가 어떻게 됐을까요? 충격을 피하려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답니다. 왜요?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학습한 거죠. 이 개는. 이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다면 포기한 편이 낫다. 실제적으로 고등학생들의 대다수하고 학생들, 대다수 4등급 이하의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안 돼요, 선생님. 어차피 1, 2등급은 정해져 있어요. 너무 슬픈 얘기거든요. 공부해도 혼나고 놀아도 혼난다면 차라리 놀기라도 하고 혼나는 편이 합리적이다라고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생들도 전기 충격을 받은 개처럼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학생들에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은 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거를 이미 중학교 때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교훈.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한다. 제가 이를 갈고 준비한다. 교재 끊임없이 연구하고 아이들하고 소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 오지 않도록, 무기력 빠지지 않도록 제가 꼭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 드리고요. 자, 처음에 보여드렸던 쿼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감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특히나 6학년부터 중학생 아이들, 공감이 없으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니라 죽는 것이다.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선생님들과 저 포함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에서 희열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항상 공감하고 수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녀들과 공감하기로 한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공감하며 사랑으로 가르치는 두잉글리시가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좀 길었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Q&A는 지금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제가 상담 전화 드리면 그때 궁금하신 거 추가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영역별로 어떻게 교재가 구성이 되고 어떻게 포인트가 되나요? 라고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하려다가 제가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차피 요거까지는 부모님들이 보셔야 되고 스케줄표와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교재 설명이라든지 공부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개괄적인 매뉴얼은 아이들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영상으로 또 제공이 될 것이니까 그 영역별 리딩 수업은 어떻게 되고 그래머 수업은 어떻게 되고 스피킹 수업은 어떻게 되고 이런 세세한 조금 영역별의 어떤 세세한 영상은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하나, 생활기록부 관리 미리부터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 영상도 추가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도 꼭 참고해서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러면 이만 들어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